이제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포럼의 주제를 전체적으로 조망해 볼 수 있도록 시작을 열어주실 기조 강연 순서를 소개해 드립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 정우성 이사장님께서 AI 시대에도 신뢰할 수 있는 교육이 되자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정우성 이사장님께서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 미래인재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셨고 현재 포항공대 대학교 교수이자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을 맡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필이 이렇게 떠 있으니 좀 어색하네요. 보시다시피 제가 창의재단 오기 전에 저도 이 대학에서 가르치는 직업을 갖고 있는데요. 이 직업의 특징이 저 슬라이드 한 장 띄워놓고 30분도 떠들 수 있고 1시간도 떠들 수 있어서 제가 시간을 잘 못 지킵니다. 그래서 아까 사회자님 저 시간 제가 못 지키면 뭐 양해 구하지 않고 그냥 아주 자유롭게 이렇게 경고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전은 항상 오면 제가 특별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대전에 19에 와서 30살까지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20대를 여기서 다 보냈고, 그러니까 왜 정부 삼청사 없을 때 와서 왜 노운동하고 다 들어서고 모건대 옮겨와서 들어서기 시작하고 그쯤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보다도 이 컨벤션 센터 오시면 오늘 뭐 저도 자료집 보니까 굉장히 많이 뒤에 그 패널 하시는 분들도 많이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너무 공부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 뒤에 언덕도 좋으니까 산책도 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 언덕이 제 거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쓰실 수 있게 제가 사용권을 드릴 테니까 저 산의 이름이 우성이산입니다. 그래서 정말 뭔가 이렇게 드립을 치기 시작하죠. 근데 맞아, 아까 유튜브 중계 안 됐죠. 저희 직원들이 제가 이렇게 강연하면 막 제가 위험수위 발언을 이렇게 자주 넘나들어 갖고 좀 이렇게 불안해하세요. 그래서 유튜브가 있으면 조심하는데 오늘도 유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육 현장이 최근에 좀 크게 영향을 받았던 대표적인 사건은 코로나19 때 학교 락다운이라고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게 이제 2020년부터 한 21년까지 우리 이 교육 현장이 큰 위기와 도전을 맞이했었고요. 그 뒤로 급격하게 이 또 코로나가 해제되자마자 디지털, 데이터, AI 등에 대한 이 대변화의 물결이 왔습니다. 그 시기에 바로 우리 지금 이 행사 개최해 주시는 DX 교육데이터 협회가 아마 2022년에 생긴 거죠. 예, 그래서 아마 굉장히 적절한 때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들께서 정말 미래교육을 생각하며 만든 이런 모임이고 벌써 생긴 지 4년밖에 안 됐는데 오늘이 벌써 14회라고 해서 정말 뜻깊은 이 모임이 아닌가 생각해서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 영광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그 제목을 이렇게 정하긴 했는데요. 뭐 보통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창의재단이나 교육부나 기타 등등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한 번은 하긴 해야 되겠더라고요. 뭐 특히 뭐 교육 현장에서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저 교육과정이 2교육과정 개편되고 나서 그 다음 교육과정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워낙 지금 급변하고 있어서 특히 AI 분야에서는 어떻게 할지 교육부랑 저희 재단도 같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AI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 이 개편의 속도가 기술이나 환경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AI 교육안이라는 이름의 고민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위험 발언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고민을 올해 대단히 많이 해서 협회에서도 많이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교육안 외에도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뭐 캐리스 교육학술정보원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제가 모레도 교육학술정보원 원장님하고 뵙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 고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미처 현장 목소리를 놓치는 부분이 많아서 그거 자주 일깨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서론이 길었네요.
제가 그 영화 얘기 하나로 시작할까 합니다. 그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가 몇 년 전에 있었어요. 이게 소설에 입각한 영화인데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요. 제가 학교에서도 영화 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수업도 많이 하고 하는데요. 참고로 스포일러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안 보신 분들에게는 죄송하나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히든 피겨스 영화를 다 지금 흑인 여성이 세 분이 있죠. 그리고 뒤에 로켓 올라가고요. 이 영화의 주로 그 주제는 차별에 맞서 이렇게 싸운 업적을 이룬 영웅들의 이야기. 특히 여성 인권이라는 것이 이제 들어오고 특히 흑인 여성들은 더 큰 차별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역할을 하면서 흑인 여성 인권을 찾아가는지를 그려낸 게 이 영화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흑인 여성들이 저렇게 일을 하고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여자 화장실이 있는데 백인이 가는 화장실이랑 유색인종이 가는 화장실이 달랐어요. 아예 멀리 건물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흑인들은 일하는 곳에서 한참을 달려가야 자기가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고 그래서 저거를 영웅들이 엄청난 업적을 보이면서 저 화장실도 없어지고 하는 게 주제입니다. 근데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제가 좀 삐딱이가 많이 있어갖고 영화 보면서 원래 작가의 의도, 감독의 의도랑 다른 걸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험 볼 때도 출제자의 의도에 맞춰서 답을 써야 되는데 썼습니다. 출제자의 의도에 맞춰서. 근데 속으로 그 생각을 했죠. 의도가 이거겠구나.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써주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영화도 자꾸 그렇게 보는 습관이 들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했던 생각이 컴퓨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애초에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는 계산하는 사람을 칭하는 용어였고요. 아까 그 유색인종의 여성 화장실을 보셨는데 유색인종의 계산하는 사람들이 모인 방이 칼라드 컴퓨터라는 방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인의 계산하는 사람들은 그냥 컴퓨터라고 했고요. 근데 저기서 컴퓨터는 다 여성입니다. 소위 더하기 빼기 이 사칙 연산 개노가다를 하도록 하는 것을 남성들은 고급 미적분을 하고 뭐 고급 방정식을 풀고 여성들한테는 조금 더 단순한 계산을 시키는 여성 차별이 있었고 거기서 다시 흑인 여성들의 차별이 있었고 저 흑인 여성들은 본관에 못 들어가고 이 외진 웨스트 컴퓨팅 그룹이라는 데서 일을 합니다. 저기서 이제 화장실도 저 건물이 없어서 멀리 떨어져 있고 한데 저 오른쪽 사진의 장면은 저분들이 본관으로 옮기는 장면이에요. 저분들이 이제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면서 우리 안 옮겨주면 안 해 하면서 이제 저렇게 한 단계씩 자기 인권을 찾아 나가는 거죠. 바로 이분이 이 엄청나게 모든 백인 여성, 백인 남성들이 못 풀어낸 문제를 풀어내면서 저렇게 인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저런 거를 하는 게 옛날에는 컴퓨터였던 겁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시면 이때 IBM 컴퓨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IBM 컴퓨터를 보면서 저 사람들이 우리 일자리를 뺏으러 온 기계라고 칭하고 대단히 위협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나오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렇게 IBM 컴퓨터가 들어오면서 일자리를 뺏었다 그러는데 사람이 하는 일을 무언가 문명이 위협하는 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가령 컴퓨터라는 것만 보더라도요. 아주 위로 올라가면 주판이 사람의 능력, 계산하는 일을 위협하는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주판 가지고 저는 주판을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배운 세대인데 요즘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를 주판으로 했었고 저 가운데 있는 사진이 드디어 주판은 사람 수동으로 했었는데 기계식으로 만들어진 그 계산기입니다. 저게 이제 개인용 컴퓨터로 옮겨오죠. 자, 개인용 컴퓨터가 왜 하필 저 사진이냐면 제가 처음 가졌던 컴퓨터가 저거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2학년 때 저희 막내 고모부께서 국민학교 교사셨는데 교육가족에게 저 컴퓨터를 할인 판매를 해서 조카한테도 하나 사주자 하고 해가지고 사서 제가 저때 기억이 확실치 않은데 20몇만 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 월급도 그쯤 했던 것 같아요. 여튼 계속 이렇게 우리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건 있어 왔습니다. 근데 흔히 이렇게 기술이 들어올 때 보면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오해를 많이 하시기도 하는데요.
정확히는 기술이 들어오면 전체적인 일자리는 계속 늘어납니다. 가령 우리 일자리를 뺏으러 온 기계인 IBM이 들어왔지만 아까 그 흑인 여성 영웅 3명 중에 한 분은 먼저 그 IBM 사용법을 익히고 포트란이라는 언어를 배운 다음에 이걸 운용을 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물론 흑인 여성에게 먼저 가르치고, 그리고 흑인 여성들이 백인 여성을 통쾌하게 무찌르면서 이 컴퓨터실을 흑인 여성들이 차지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스포일러 많죠? 예. 하지만 저기서 일자리가, 전체적인 일자리는 늘어나지만 아까 그 더하기 빼기를 했던 일자리는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에 전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컴퓨터의 역할이 바뀌게 되고 사람이 하는 역할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판타레이라고 하는데요. 이 판타레이가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만물유전인데 모든 것은 흐른다. 철학자라는 분이 얘기한 건데, 이렇게 모든 기술은 멈춰 있지 않고 계속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파는 아주 우리가 태고적이라면 그렇고 고대부터 썼습니다만 기계식 계산기가 나오고 전자식 계산기가 나오고, 사실은 컴퓨터라는 게 나온 게 2차 대전 때이기 때문에 아직 100년이 채 되지 않았고, PC라는 것도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는 AI를 쓰게 되고요. 아르테미스라는 로켓이 달나라에 얼마 전에 올라가가지고 지금 달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만,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을 했던 게 60년대인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아폴로 11호의 컴퓨터 성능보다 훨씬 좋습니다. 근데 그때 60년대에는 아폴로 11호를 갖고 그 컴퓨터로 달을 갔는데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죠. 게임이 컴퓨터에 그 영향을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AI라든지 컴퓨터 공학이라든지 이런 거에 전공에 관한 것도 대단히 빠르게 판타레이, 모든 것이 흘러갑니다. 똑같은 하나의 신문 매일경제에서 쓴 기사인데요. 2022년에는 컴퓨터 공학과의 인기가 하늘을 찌른다고 썼어요. 근데 불과 3년이 딱 지났을 때 실리콘밸리에서는 이제 생성형 AI 시대가 열렸더니 컴공과 아니라 문과생을 우대하네요. 코딩은 누구나 할 수 있고요. 자, 제가 대학 다닐 때쯤이었을 것 같은데 야후가 처음 나오고, 그리고 나서 구글이 나오면서 인터넷 정보 검색사라는 게 활개를 쳤습니다. 사람들이 다 적었다고 저거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저거 별로 안 하죠. 사실 저거는 운전면허 같은 거여서 그때 그냥 누구나 다 조금만 노력하면 따는 거였습니다. 요즘도 그런데 인터넷 정보 검색사와 유사한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도구들이 나오니 거기에 대한 자격증도 나오고 막 따라고 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정보 검색사 그 당시에 따면은 막 직업이 보장될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던 겁니다. 말씀드린 컴퓨터 공학과 배신, 이게 오래 딱 오니까 컴공이 아니라 정말로 철학과 언어학과의 입학 경쟁률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AI 시대에 필요한 교육이라는 거는 코딩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코딩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 인터넷 정보 검색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뭔가 면허와 같은 것이고, 운전면허, 그 이외에도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런 것들은 어느새 작년까지는 모르겠으나 올해 오면서 대단히 많이 담론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AI 교육과정이나 교육안이나 인재상을 얘기할 때 정말로 작년 정도만 해도 코딩을 어떻게 가르칠지라는 얘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코딩 플러스 알파까지 다 포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코딩 안 해도 돼요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코딩에다가 더해서 해야 될 것들이 생각보다 많더라. 즉 코딩하는 사람만 살아남는다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각자 또다시 아까처럼 기술이 들어오면 일자리가 더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처럼 코딩 외에도 AI 시대를 맞이해서 늘어나는 일자리, 우리가 익혀야 되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요즘 많이 얘기하는 AI 리터러시, 문해력이라고 쓰라고, 이제 영어는 쓰지 말고, 그리고 AI 윤리와 사회적 책임, 특히 문해력이라든지 윤리와 사회적 책임은 대학생, 성인이 돼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거를 어떻게 가르칠지,
그리고 각 사회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사회의 규범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관습이라든지에 맞는 것들이 있고 저것이 또 국제적으로 함께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한 고민들이 교육 현장에서 더욱더 많이 이루어지고 빠르게 학습이 되어야 이게 10년, 20년 뒤에 이 인재들이 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20대, 30대에 일자리로 들어왔을 때 시대에 올바른 AI를 쓸 수 있고 시대 우리나라를 글로벌 사회에서 이끌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데이터 띵킹 저게 이제 옛날에는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고도 했는데 요즘은 이제 또 AI에서 데이터로도 또 다시 또 관심이 더 확장되는 것 같아요. 한동안은 데이터 얘기를 하다가 AI로 갔다가 요즘은 좋은 데이터가 있어야지로 다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원래 학교에서 했던 전공이 데이터 분석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온갖 이 사회에 돌아다니는 데이터 분석을 하던 게 제 원래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AI라는 거를 지금 LLM이라는 챗 GPT를 비롯한 그거를 AI라고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AI 중에 일부 파트죠. AI는 훨씬 더 넓은 영역이라서 다른 거 써서 많이 하긴 했었습니다. 이제 LLM이 들어와가지고 좀 더 재밌게 하는 거죠. 근데 이 데이터 띵킹에도 해야 될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가령 여전히 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이 축적이 되고 그거를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서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가령 여전히 통계적으로 코릴레이션과 코졸리티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관관계랑 인과관계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릴 때부터 조금씩 익혀가야 되는 겁니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걸 예쁘게 보여줘야 되는 데이터 시각화. 자, 여기 있는 게 전부 다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AI 시대의 교육은 훨씬 넓고 그리고 이것이 단지 스킬이 아니고 다양한 플랫폼과 생태계를 구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일어나고 있는 변화죠. 그러니까 작년까지 우리 챗GPT 그리고 구글의 제미나이 그리고 나노바나나 뭐 그림 그리고 영상 만들고 이런 거 LLM 한참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거는 이제 사람의 머리를 뭐 재현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참 했었는데요. 올해 들어서 정부에서 피지컬 AI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AI가 하고 싶은 거는 사람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이 머리만 있는 건 아니어서 저 머리 쓴 걸 가지고 보여줘야 되는 거라서 올해는 피지컬 AI에 대단히 많이 포커싱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모두의 AI 경진대회라는 거를 지지난주 시작했는데 모두의 AI의 홍보 모델이 그 연예인 김종국 씨예요. 그래서 김종국 씨가 선정된 이유가요. 김종국이 AI 할 수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도 있고요. 이건 저기 부총리께서 하신 얘기라. 또 나머지는 피지컬 AI가 중요하다. 김종국의 피지컬이 좋아서 그건 김종국의 피지컬이 아니고 피지컬이라고 해야 된다고. 예, 그래서 그 피지컬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올해부터는 다시 화두다라고 해서 김종국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AI도 이제는 저렇게 현장으로 다가오는 거. 그래서 좀 더 AI의 개념도 LLM에서 빠르게 확장됐다. 불과 1, 2년 사이 만에 다시 확장이 됐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교육 현장에서 교육 과정을 어떻게 저걸 다 따라잡을 것인지 우리 이 현장에서 선생님들은 이걸 어떻게 계속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인지 특히 학년마다 맞는 교육이 뭘지가 계속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사항들 같습니다. 그리고 저 교육에 관한 것도 데이터가 수없이 많이 쌓일 텐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교육 데이터 플랫폼이 저 쌓여지는 데이터를 충분히 소화할 만큼 다 우리가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활용해 갖고 연구해야 될 건지도 우리에게 던져진 큰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피지컬 AI에서 역시나 또다시 우리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창의성, 문제정의 능력,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킹, 협력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해요. 근데 이걸 딱 보시면 피지컬 AI건 LLM이건 싹 다 지우고요. 그냥 한 40년 전이나 한 80년 전에 갔어도 우리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냐 하면 이게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바뀌지 않았고 AI라는 것에 있는 스킬이라든지 시대 환경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플랫폼이나 이런 게 바뀐 것 같아요. 자, 이러면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끝내면 창의재단 일을 너무 소개를 안 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남은 시간 동안 창의재단 소개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0분이지만 20분 발표하고라고 들어서요. 네, 저희가 아마 뭐 교육가족분들에겐 저희 재단 소개 많이 안 드려도 될 것 같기도 한데요. 과학, 수학, 정보, AI, 디지털 교육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고, 뭐 교육과정평가원이나 교육개발원이나 여러 기관들, 캐리스 등등과 함께 교육의 발전을 위해 우리 미래 인재를 위해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최근에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게 그 AI 인프라 컨텐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그리고 스쿨 AI 싸이 플랫폼 통해서 컨텐츠 보급하고 있고, 아마 각급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플랫폼 가지고 많이 활용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저희 재단과 함께 스쿨 AI, 뭐 과학과 수학도 따로 플랫폼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교원 AI 역량 강화, 그리고 교사대 AI 교육과정 지원, 뭐 지금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사업으로 교사 여러분들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하고 있고, 올해부터 또다시 이번 달부터는 교육부와 함께 저희가 진로교사 분들에 대한 이 새로운 연수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직업 환경이 AI 시대에 어떻게 바뀌는지, 기술과 직업 환경 같은 것도 저희가 지금 이제 교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동아리 중심 AI 동행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동행 프로그램이었다가 올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새싹, 초등학교 현장에서 많이 보시는, 근데 올해는 중고등학교로 확장이 되고요. 그리고 디지털 새싹도 그래서 중고등학교로 확장이 되면서 아마 명칭도 변경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김종국의 피지컬 말씀드린 전국민 AI 경진대도 저희가 창의재단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부터 교사, 학생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학교 바깥에서도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앞으로 다가오는 이 AI 시대에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미래 인재를 키워내는 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우성 이사장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AI 시대에 필요한 역량과 교육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정우성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주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진 과장님께서 대전광역시 교육청의 AI 디지털 교육 정책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영진 과장님께서는 현재 대전광역시 교육청 과학직업정보과장으로 계시며 대전교육정보원 정보지원 부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대전교육청에서 정보교육, 과학교육, 직업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도 환영사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바쁘신 와중에 참여해 주신 에듀테크 분야 전문가님들과 그리고 선생님들, 교장, 교감 선생님들, 그리고 교육 전문 직원들, 그리고 새로운 길을 함께 열어가는 파트너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포럼을 총괄 주관해 주시는 DX 교육 데이터협회 김도현 회장님과 후원해 주시는 한컴과 건양대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대전교육청에서 이 포럼을 주최하는 만큼 제가 먼저 주제 발표를 하고, 주제 발표 내용은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AI 디지털 교육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 오늘 또 특히 주제가 AI 윤리 쪽의 주제이기 때문에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은 좀 생략하고 주요 내용과 AI 윤리 쪽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AI 활용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학생들의 데이터 보호라든지 정보의 편향성 문제, 그리고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책임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기술의 활용이 아니라 교육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한번 신뢰를 논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전교육은 학생이 주도하는 AI 디지털 학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교육과정과 교원, 인프라, 윤리가 함께 움직이도록 계속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대전의 디지털 교육은 세 가지 방향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AI 중점 학교와 디지털 튜터를 확대하여 교육의 기반을 넓혀 나가고 있고, 교원 연수를 체계화해서 현장의 전문성을 더욱 깊이 있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윤리 교육과 찾아가는 소양 교육을 통해 안전한 디지털 활용 기반도 탄탄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인 교육과정 혁신은 학교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AI 중점 학교와 연구학교, 선도학교들을 통해 거점 모델을 개발하고 학교 수업 속에서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매년 40개 교회 학교에 AI 소프트웨어 교급이 약 1,50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학생들이 AI 융합 동아리를 통해 머신러닝이나 양자 컴퓨팅 같은 심화 주제까지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2025년 작년의 데이터를 통해 보여드리면 학생 동기와 활용교사는 증가했고 수업 만족도도 매우 높았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활용하기 어려운 차가운 도구가 아니라 배움을 연결하는 따뜻한 매개체임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교육의 변화는 결국 교사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교육청은 디지털 기반 연수 1,000명을 시작으로 500명의 리더 교원, 25명의 마스터 교사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교육 AI 전용 플랫폼인 AIEP를 통해 선생님들이 직접 개발한 콘텐츠를 공유하고 현장 중심의 자율적 연구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과제 3이 오늘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AI는 반드시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AI 윤리 교육을 우리 교육청은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윤리 교육을 17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조례에 의해서 17시간 이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의존 교육, 진단, 치유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로 찾아가는 소양 교육, 그리고 우수 사례 공모전, 자료 개발 등을 통해서 수업 속에서 실제로 배우게 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디지털 기술의 주인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 공모전에서 우리는 교육 현장의 놀라운 가능성을 학생들로부터 찾아보았습니다. 왼쪽에 있는 화면은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작품 중에 왼쪽에 있는 화면은 디지털 탐정 활동을 통해서 딥페이크와 가짜 뉴스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이고요. 오른쪽 화면은 시각 장애인을 위한 AI 점자 학습 친구 챗봇을 구축하는 공모전 사례였습니다. 이러한 AI 기술을 통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 노력 등을 찾아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바른 사용 역량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교사는 수업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46개 교회에 디지털 튜터를 배치하여 기기 관리 업무와 수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서부 학교센터 2곳을 운영하면서 유무선 네트워크의 장애가 발생했을 시 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한 300건에서 350건 정도 긴급 실시간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바뀌면 수업이 바뀌고 수업이 바뀌면 교사의 역량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AI는 또한 교사에게 시간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채점이라든지 기록, 분석 시간을 줄여주고 그러면 학생 시간이 자동으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에 있는 여러 학교에서는
서술형 평가와 수행 평가에 AI를 도입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맞춤형 챗봇을 이용한 학교 생활기록부 기록을 지원하고 그리고 생성형 AI와 엑셀을 결합해서 수행평가 오류 검출기 등도 학교 자체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행정 중심에서 학생 맞춤형 지도 시간으로 중심을 옮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AI 교육 생태계는 결코 혼자 만들 수는 없습니다. 교육청과 학교 그리고 선생님들, 기업 모두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이 AI 생태계를 움직이는 가장 핵심적인 동력입니다. 가장 혁신적인 기술은 가장 강력한 윤리적 기반 위에서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전교육청은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에 교육의 온기를 더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든든한 뿌리가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영진 과장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교육 생태계 그리고 학생이 주도하는 AI 디지털 학습을 위해 대전광역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다양한 정책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입니다. 정순원 실장님께서 교육 AI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 제도 및 윤리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정순원 실장님께서는 현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윤리감사실장으로 재직 중이시며 대한교육법학회 부회장, 한국법과 인권교육학회 부회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교학술정보의 정순원입니다. 아마 제가 대전에는 저 개인정보부부장 할 때 개인정보 강의하러 교장 선생님들 모시고 여러 차례 이제 강의한 적은 있는데 보직을 제가 이제 감사실을 맡게 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다른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평생 그 교육법 관련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아무튼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뒤에 한 3쪽 정도가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사실 이제 법이나 윤리 쪽에서는 AI를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결국 교육에서의 AI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굉장히 더 중요한 문제고, 그것을 법과 제도가 어떻게 지원해 줄 거냐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문제인데, 첫 번째 논의가 잘 돼야 그 다음 법제도에 대한 논의가 잘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논의가 아직은 그렇게 구체적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또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AI가 과연 교육에 어떤 시사점을 주고 있고, 또 현재 법제도 관련해서 AI 관련된 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교육 쪽에서 AI를 활용하는 데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제일 처음 던진, 그리고 이 강의를 요청받았을 때 들은 생각 중에 가장 큰 거는 인공지능이 과연 교육에 주는 의미가 뭐냐, 그것이 기회냐 위기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교육 쪽에서 보면 분명히 여러 가지 기회가 있는데, 앞서 제 전에 발표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기회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여러 가지 장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늘 우려하시는 부분은 부작용이나 역기능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하고 계세요. 즉 우려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DX 시대에서 AX 시대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결국은 이제 X라는 얘기는 뭔지 모른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죠? 예, 디지털 대전환이고 인공지능의 대전환인데 어떻게 갈 건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인공지능을 활용한 뭔가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챗 GPT나 제미나이를 뭐 안 써보신 분은 거의 없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사용량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오늘 제가 대전에서 컨벤션 센터 오면서도 계속 대전에서 컨벤션 센터를 가는 교통 수단 방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찾아봤습니다. 물론 네이버보다는 못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근데 계속 705번 타라고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은 707번이 맞는 거고 705번은 그 아마 이제 노선 변경 전에 705번을 타면 여기 한 번에 오는 버스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통해서 생성형 AI라는 도구를 쓰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통적인 기법으로 쓰고 있던 여러 가지 것들은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생성형 AI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16세 소년의 학부모가 10대 자살한 개인이 결국 AI 때문에 죽었다라고 계속적으로 주장하거나 그래서 GPT나 제미나이, 구글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런 사건들도 상당히 부분이 있고요. 우리나라도 뭐 다 아시겠지만 지난해에 서울대, 연세대 등등 해서 대학 성적을 평가할 때 GPT를 이용하거나 생성형 AI를 이용하는 경우에 과제로서 인정하지 않겠다거나 이런 논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어떤 대학은 밑에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생성형 AI를 수업에 활용하겠다는 기사도 있고요. 위에 있는 기사 보면 캠퍼스에 닥친 위기라고 해서 600명이 시험 봤는데 190명이 컨닝 치팅을 했다라는 기사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즉 누구는 굉장히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누구는 이것의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굉장히 주의해라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장표는 제가 이제 그 제미나이나 GPT한테 인공지능이 과연 교육에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느냐라고 물어봤고 5가지만 요약해줘라고 했더니 저렇게 요약을 해준 거고요. 코마라는 그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AI 툴에게 파워포인트 좀 만들어줘 그랬더니 저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와 봤고 교육에 저런저런 장점들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학교에서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거나 하려고 하는 분들은 저런 목적을 가지고 쓰시려고 하실 겁니다. 그래서 교육이 공교육이 생겨난 이후로 지금까지도 계속 추구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개인 맞춤 학습인데 저 맞춤 학습을 어떻게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행정 업무 경감을 할 것이냐,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맞춤으로 어떻게 교육시킬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의 접근성 확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인공지능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고요. 위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행위, 학습 윤리 위반이나 또 디지털 격차를 더 심화시킨다. 즉 인공지능 툴을 보시면 무료 버전이 있고 유료 버전이 있는데 가난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유료 버전을 쓰지 못하는 경우 디지털 격차가 더 심해지지 않느냐라는 위험성에 대한 경고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있고요. 또 인공지능을 통해서 계속 학습하다 보면 사회성이나 인간교감이나 이런 능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뭐 이런 부작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재 양면적인 건 아니겠지만 꼭 뭐 이렇게 장점만 있다거나 아니면 단점만 있다거나 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떻게
적절히 이 교육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것이냐, 이게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화두고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적으로 최근에 인공지능 관련돼서 많은 법제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여기에서 교육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만들어진 인공지능 관련된 법률은 EU에서 만든 AI 액트입니다. 인공지능법이 만들어지면서 교육 영역에 있어서도 위험 영역으로, 고위험 영역으로 교육 영역을 평가하고 있다는 몇몇 학자들의 주장 때문에 그 인공지능이 교육에 부정적으로 고위험인가 뭐 이런 우려를 낳게 되기도 했는데, 실제의 모습은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EU에서 얘기하는 고위험 영역의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교육 영역이라는 것은 입학을 결정하거나 채용을 할 때 사람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온전히 인공지능 시스템을 쓰는 건 위험하다. 학습 성과를 평가하는데 그 다음에 학생이 금지된 행동을 모니터링하고 감지하는 데 인공지능을 쓰는 건 위험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육 활동에 인공지능을 쓰는 게 위험하다고 평가한 게 아니고, 요 몇몇 영역에 있어서 사람이 개입하지 않은 인공지능에 의한 완전한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진 행동으로 그대로 적용하면 위험하다라고, 고위험에 있다라고 EU에서 인공지능법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은 주의해야 되고 이런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24년도에 인공지능법을 제정하면서 또한 교육 분야에 대한 부분을 고영향 인공지능 영역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빨간색으로 써놓은 것처럼 학생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공지능에 의해서 학생 평가를 온전히 맡겨놓으면, 인간의 개입 없이 평가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일부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교육 영역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게 위험한 영역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시는 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평가 영역이나 이런 부분에 완전히 인공지능에 의해서 독자적인 결정된 의사결정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러니 교사가 개입해라. 인간에 의해서 결정해라.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해라. 이것이 지금 인공지능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시사점이다.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 부분입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좀 잘못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이 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인공지능 활용하는 게 위험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 완전히 인공지능에 의해서 맡겨두는 건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투명성 확보나 워터마크 안전성 확보나 또 영향평가를 해라, 국내 대리인 지정하고 인공지능 윤리 원칙을 만들어서 공표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교한 거나 이런 것들은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최근에 교육 마이데이터나 아니면 인간의 개입이 없는 완전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를 새롭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중에 하나가 이제 거부권과 설명 요구권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고요. 위에 있는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은 흔히 얘기하는 마이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마이데이터는 주로 금융권에 처음 시작이 됐고요. 현재 의료권이나 이런 데 확대하고 있는데, 교육 영역에 있어서도 마이데이터를 도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를 학교 가서 띄는 게 아니고 학교에 요청을 하게 되겠죠. 내 데이터를 내가 장학금을 신청하는 데 필요해서 장학재단에 좀 보내주세요 라고 요청하면 학교나 중개기관에서 그 데이터를
보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소위 마이데이터라고 하게 되고요. 그 밑에 있는 부분은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이라는 것은 인공지능에 의한 모든 결정에 대해서 사람은 정보 주체는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 요구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새로운 권리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23년도 8월 15일 날 개정하면서 새롭게 포함시키고 있고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고 있는 부분은 사람이 개입해라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 영역에 대해서 끊임없이 법과 제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관련 법령에 새롭게 출연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좀 이제 아이러니하고 요즘 이제 굉장히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뭐 교육 자료에 대한 거나 이런 것들이 새롭게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드리긴 좀 그렇고 아무튼 교육 영역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이제 그 데이터 관련된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학생맞춤 통합지원법이 제정되면서 학생맞춤 통합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정부 자원에 대한 요청이나 활용 부분들이 들어가면서 데이터의 활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새롭게 도입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원격교육기본법 같은 경우는 이미 코로나 시대에 만들어진 법령으로서 이때 원격교육 데이터라고 해서 뭐 학습 기록이나 원격교육 컨텐츠의 이용량, 그 다음에 이용 빈도, 이용 특성에 대한 데이터 처리나 이런 것들은 이미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관련 정보공개 특례법 같은 경우에 이미 뭐 다 아시는 정보 공시 관련된 법령에서 데이터에 대한 사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규정해 놓고 있고 그래서 교육 관련 법령에서도 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많이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네스코가 그 최근에 발표한 가이던스 포 제너레이티브 AI in Educational Research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유네스코에서 생각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은 유용하지만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도구는 아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아날로그 세대에서 시작해서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는 인공지능이 잘못된 이야기를 한다는 것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태어난 X세대들은 과연 인공지능의 얘기에 진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까? 저는 좀 의문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교육에서 제대로 신뢰할 수 있게 만드냐 이게 교육의 역할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유네스코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등등 부분은 자료집에 나와 있는데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인간 중심 접근을 해달라는 게 교육이나 연구 영역에서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뿐 아니라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은 인간 중심으로 접근해달라. 인간의 판단과 주도성을 유지해달라.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생성형 AI는 보조도구일 뿐이다라고 유네스코는 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좀 얘기해 드리고 싶었던 점이고요.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윤리 원칙이나 이런 부분 또 최근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여러 가지 교육적의 아젠다나 이런 것들을 발굴해내고 있는데요. 뭐 자료집을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그 세 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서 설명드린 듯이 이제 교육 영역을 고위험 영역으로 판단하는 건 특정 영역에 있어서 입학을 결정하거나 아니면 취업 시 채용을 결정하거나 평가에 대한 결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의 모든 영역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게 위험하다고 판단한 건 아니다. 그래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고위험 영역이기 때문에 평가를 온전히 맡겼거나 이럴 경우에는 신뢰성과 공정성 또 설명 가능성이 보장돼야 된다. 그래서
당연히 인간의 관여나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교육의 영역에서 특히 교육의 영역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선생님들의 관여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볼 땐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에 대한 활용 모델을 만드는 것이 우리 교육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인공지능 시대에 사는 우리는 이 시대에 맞는 교육관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공지능 모델을 설계하는데 교육자와 인공지능 개발자가 같이 공동 기획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 스스로는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시대의 교육관이 있듯이 인공지능 시대에는 이 시대에 맞는 교육관을 우리가 만들어서 과연 인공지능을 우리는 교육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고 거기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먼저 만들어 놓고 교육을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마지막은 결국은 거기에 따라서 법제의 역할이라는 것은 결국 헌법이 얘기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인격 성장권과 개별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교육 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의 오류나 데이터의 편향성,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그 환상적인 있지도 않은 여러 가지 허공에 떠도는 지식들을 제거해서 정말 필요한 지식들, 올바른 지식을 제공해 주도록 데이터를 마이닝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규제돼야 되고, 의무로서는 영향평가나 고지 의무, 그다음에 정보 보안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책무성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인공지능을 활용한 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거냐, 국가가 아니면 제조사가, 학교가 어떤 책임과 역할을 권한을 또 가지고 있어야 되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법이 정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맡겨두면, 인공지능에게 교육의 영역은 맡겨두면 안 된다 하는 것들을 법에선 주장하고 있고요. 윤리도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는 선생님들의 개입과 인간의 개입, 의사결정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정순원 실장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인공지능 혁명의 교육에 가져올 변화와 국내외 법, 정책 동향, 그리고 향후 과제까지 폭넓게 짚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1부 마지막 순서입니다. 세 번째 주제 발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포럼을 주관하는 DX 교육데이터협회 김두연 협회장님께서 나오셔서 교육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교육 데이터의 표준화와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두연 협회장님께서는 교육부 교육정보화 과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DX 교육데이터협회 협회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DX 교육데이터협회 김두현입니다. 이렇게 늘 1년에 한 번은 대전교육청하고 의미 있는 포럼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늘 지원해 주시는 대전교육청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까 또 건양대학교 홍영기 부총장님 와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또 건양대학교에 근무를 했거든요. 홍영기 부총장님 너무 열정적이어서 아마 건양대학교 일 반은 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있을 때부터 잘 알고 있는데 오늘 바쁘신데 자리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DX 교육데이터 협회를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제가 한 4, 5년 동안 이 대전교육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비영리 공익단체 사단법인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하는 일은 이 교육의 디지털 전환, 데이터, AI에 대한 그 연구 과제 활동들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관련된 연수, 또 지금과 같은 포럼,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 계신 많은 아마 선생님들께서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학생에 대한 정보들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많아졌는데, 정작 내가 이 학생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데는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 그런 느낌들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플랫폼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뭐 교육부에서도 한다, 또 뭐 민간도 한다. 민간은 여러 도구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 할 때마다 데이터가 지금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가 많이 쌓였으면 내가 수업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 쉽게 쓸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거든요. 근데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일만 늘어난다, 그 생각을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교육이 기술을 소비하는 데 이렇게 머무르지 않고 교육 주권을 가진 생태계로 나가기 위한, 그죠? 생태계, 교육의 생태계 관점에서 그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 있는지, 실제로 내가 데이터는 많은데 쓸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짚어보는데, 교육 데이터의 표준화와 거버넌스라는 방향에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순서는 지금 이런 흐름이에요. 지금 AI 시대 글로벌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글로벌 교육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우리 교육의 현실은 그럼 어떠냐, 그런 부분, 또 교육 데이터가 뭐지? 이런 부분, 또 그러면 이 교육 데이터 안에는 학습 데이터 표준화와 거버넌스를 왜 해야 되는지, 또 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은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논의가 어디에 기결되는가. 결국 우리가 뭐 교육의 생태계를 만들어 가자고 이제 정부가 외쳐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육 AI 생태계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런 이제 흐름을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이제 제목처럼 AI 시대 교육의 흐름입니다. 지금 어떤 세계 교육의 흐름은 단순히 AI를 도구로 사용한다, 그런 측면이 아니라 AI 시대를 맞이해서 교육 체계를 재설계하는 그런 계기로 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미 아마 선생님들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 AI를 활용해서 수업 자료도 생성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고, 또 피드백도 받고 있고, 학습 진단의 일부 AI도 활용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교육의 교육 혁신의 핵심이 뭐냐면, 여기 지능형 교육 체제로의 전환입니다. 이제 AI는 이제 이렇게 하죠. 학생마다 다른 속도와 수준에 맞는 피드백을 제공하죠. 할 수 있죠. 또 부진 학생의 어떤 이탈, 중도 탈락, 이런 징조를 좀 사전에 감지를 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행정 업무나 또는 정책 평가나 이런 부분들도 더 잘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결국 뭐 그런 방향으로 이제 나가는 게 바람직한 거죠. 결국 이렇게 지능형 교육 체계로 잘 전환이 되는 것은 그 중심에 데이터가 있고, 또 데이터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런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사실 지금 뭐 AI 그 자체보다는 이런 나라들, 여기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유럽들이
그 AI의 기반이 된다고는 데이터의 표준과 그 상호 운용성 이런 부분들에 더 관심을 가지고 힘을 기울이고 있어요. 근데 우리 현실은 보면은 플랫폼 도입부터 먼저 하는 것 같아요. 도구 먼저 도입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데이터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영국도 보면 데이터의 항목을 정리하고 또 중앙정부와 각 기관들의 역할 분담해서 잘 하고 있어요. 미국의 CDS라는 데도 보면 주정부 또 중앙정부 간의 역할 분담하고 민간도 역할 분담해서 전 생애 주기의 데이터 관리 표준화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유럽은 유럽이 원래 그 규제가 심하죠. 개인정보, 정보보호 여기에. 그런 규제를 하면서도 EU 내에서는 데이터들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여기에 공통점이 이제 하나로 귀결되는 거는 데이터를 모으는 데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서로 연결해서 신뢰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관리 체계를 만드는 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한 단계 나아가면 소버린 AI 문제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 교육에서 소버린 AI는 뭐냐면 우리의 언어와 가치, 문화, 또 우리의 교육과정, 학생의 특성에 맞는 AI 모델을 설계하는 거예요. 바로 전에 이제 우리 정순원 박사님도 그런 말씀, 우리의 교육 모델을 설계한다, 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 우리에 맞는, 우리의 이런 뭐 언어, 문화, 특성, 교육과정에 맞는 AI를 우리가 스스로 설계하고 또 검증하고 통제할 수 있는 역량, 이것이 이제 소버린 AI거든요. 여기서 그럼 이제 뭐 통제가 뭐냐면 아까 바로 전에도 정준호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AI가 스스로 다 결정해서 자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이 개입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학부모 서신을 보내기 위해서 서신의 문장은 도움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AI한테 자동으로 발송해라. 그럼 발송을 담당자 또는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또 발송했더라도 필요하면 회수를 하고 원위치시키고 이런 걸 우리가 사람이 개입할 수 있게끔 해야지 AI가 다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버린 AI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그 전에 기조 강연도 했고 쭉 말씀하셨듯이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교육 플랫폼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좋잖아요. 굉장히 플랫폼이. 그러면 그 제품들만 쓴다면 우리 학생들의 기록이 해외 플랫폼에 남게 되고 그 기록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해석이 되고 그러면 우리의 교육 방향이 다 통째로 남한테 맡기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협회는 올해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 AI 소버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관심 있는 분은 많이 참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육의 한번 현실을 간단히 보면 우리 그동안 이제 뭐 교육 정보화다, 그죠? 요즘에는 디지털 전환이다. 이렇게 굉장히 막 빠르게 진행해 왔어요. 근데 지금은 또 AI다. 지금 정부에 들어와서 K교육 AI 생태계를 만든다. 이렇게 가고 있죠. 결국은 생태계가 맞는 말이죠. 그죠? K교육 생태계를 만든다 이러는데 그러면 이제는 그냥 막 플랫폼 도구 도입에 신경 쓸 게 아니라 그런 생태계로 갈 수 있는 전환점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무엇을 도입할 건가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연결해서 잘
쓰고 가치를 만들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있는 바와 같이 뭐 24년 이전, 25년, 26년 지금이잖아요. 뭐 그 전에는 디지털 교과서 한다, 그 AI 디지털 교육 자료다. 지금 올해 와서는 보편적 AI 활용 교육이다. 그래서 K 교육 AI를 하겠다 이렇게 가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선도학교 또 하고 또 AI 학습 데이터 생태계를 2029년까지인가 구축하겠다 이렇게 발빠르게 굉장히 좀 움직이고 있는 게 이제 교육부 정부의 로드맵입니다. 또 대전교육청이에요. 대전교육청 또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면 한 100페이지가 주요 업무인데 100페이지가 넘고 교육청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하나 싶더라고요. 근데 교육청들이나 지방자치 보면 조례가 그렇게 많아요. 막 조례가. 그 조례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고 엄청난 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여기 보면 뭐 AI 디지털 역량 강화 있고 AI 기반 교수 학습 있고 또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뭐 진로든 학습이든 진학이든 데이터 기반의 지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역량 강화라는 것만도 안 되고, 그죠? AI 기반의 어떤 교수 학습 플랫폼만으로도 안 되고, 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잘 활용해야만 원하는 목적을 대전고양시 교육청이 미래 인재 양성하는 그 전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라는 얘기입니다. 자, 또 아마 여기 계신 많은 선생님들이나 또는 기업에 계신 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데이터는 넘쳐나는데 막상 내 학생 한 명을 지도하려고 하면 바로 쓸 수 있는 정보는 찾기가 어렵다. 어떻게 선생님들 쓰라고 하는 대시보드에 내 학생에 대한 모든 지도 데이터가 한 번에 나타나나요, 지금? 그 사용하는 플랫폼도 많죠. 도구도 많아요. 근데 이제 정부는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만들고 기업은 솔루션이라는 이름으로 도구들을 만들어요. 이제 에듀테크 기업은 굉장히 기가 막힌 도구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쓸 수밖에 없고 정부에서도 소프트랩 뭐 이런 정책에 의해서 쓸 수 있게 권장을 해줍니다. 그런데 A 플랫폼 쓰지, 그 다음에 A 도구 쓰지, C 도구 쓰지, D 도구를 써요. 그러면 그 데이터가 다 하나로 모아서 내 대시보드에 분석해서 보여주냐 이거죠. 그렇게 보여주는 게 되지 않으면 이제 AI가 현장에서 신뢰받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여전히 업무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헛바퀴를 돌 거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런 걸 많이 느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현장에서 활용 단계를 얘기했는데, 자, 우리 데이터 관점에서 보면요, 데이터가 여기 보시면 수집, 저장, 분석, 활용, 관리, 보안 이런 단계를 거쳐서 데이터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수집 단계에서는 뭐 포맷이 불일치하다, 저장 단계에서는 식별자가 서로 틀리다. 한 학생을 집책할 때 유저 1, 유저 2, 학번, 뭐 네임 1, 네임 2 뭐 다 달라요. 그게 이제 사람 이름을 말하는 건지 물건 이름을 말하는 건지도 분명치 않아요. 활용에서는 규격이 통일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비교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또 관리 보안, 개인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점점 맞춤 학습하려면 학생 개인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잘 관리해야죠. 그런 거버넌스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거는 그런 개별 플랫폼 도구가 시급한 게 아니라 그 국가 차원에서 국가 표준 데이터 사전 또 공통 규격 이걸 빨리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민간에서 만든 좋은 솔루션들을 사용해서
내 학생의 데이터를 일렬로 볼 수 있는 거죠. 아마도 금융이나 또 의료는 마이 데이터가 빨리 갈 수 있어요. 표준화가 돼 있어서. 그런데 교육은 마이 데이터가 어려울 겁니다. 왜? 표준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해결돼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그러면 교육 데이터가 뭐냐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교육 데이터를 보는 거는 그러면 교육 데이터가 뭐고 학습 데이터가 뭐고 무엇을 표준화하고 이런 거를 좀 명확히 해야 현장과 정책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데이터는요, 일반적으로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서 생성되는 모든 정보를 이제 교육 정보라고 해요. 이제 포괄적인 어떤 교육 정보죠. 그 다음에 학습 데이터는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습 활동과 관련된 그런 데이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행정 데이터 교육 데이터, 행정 데이터 이런 거는 교육 시스템을 움직일 때 많이 쓰고 학습 데이터는 학생의 성장을 이해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데이터로 많이 쓴다고 생각하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이제 학습 데이터의 개념을 좀 아시겠지만 좀 짚어보면 학습 데이터는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누고 있습니다. 행동 데이터, 성과 데이터, 맥락 데이터 이렇게 얘기해요. 행동 데이터는 학생이 플랫폼에 또는 단말기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몇 번 했는지, 동영상을 분수에 대한 동영상을 몇 번 봤는지, 어떤 경로로 갔는지, 어디서 망설였는지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과 데이터는 그런 행동을 가지고 분석해서 나온 이제 평가 점수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맥락 데이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행동 데이터나 성과 데이터는 이미 많이 우리가 접하고 있잖아요. 플랫폼에서도. 근데 지금 한참 얘기하는 건 맥락 데이터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학습 동기라든가 자기 효능감이라든가 또 요즘에 이제 SEL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많이 사회정서 지수 이런 거 가지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도 표준화해서 측정을 해야만 학생들을 입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맥락 데이터가 중요한 게 여기 이제 하나의 어떤 LMS나 어떤 플랫폼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서 이제 온라인으로 수학시험 평가를 했어요. 근데 A, B 두 학생이 다 10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돼요? 10점 맞았으니까 너는 다음에 이 문제를 더 해야 돼. 이렇게 가이드 해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맥락 데이터라는 걸 보면요. 예를 들어서 맥락 데이터가 예를 들어 이런 것도 되겠죠. 마우스 지루해서 마우스를 막 흔들어대면 그것도 어떤 학생의 감정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맥락 데이터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제가 사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두 학생의 어떤 환경적인 것을 봤을 때 A 학생은 집에 네트워크가 느려요. 그리고 단말기도 누구랑 같이 써요. 그리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는 불안하고 자존감도 없어요. 근데 B 학생은 그런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트워크도 빠르고 다 주어졌어요. 그러면 두 학생을 다음에 지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똑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A 학생은 환경을 개선해가지고 컨설팅을 해줘야 돼요. B 학생은 다음 심화 문제를 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성과 데이터는 같지만 맥락 데이터에서 지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게 지도를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연결돼야만 우리가 제대로 학생을 좀 지도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AI 모델이라도 데이터가 충실하지 못하면,
그죠? 질이 좋지 않으면 AI가 엉터리 AI가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GIGO라는 게 있죠. 가베지 인 가베지 아웃. 이거는 우리 정보화 시대부터 그렇게 한 얘기예요.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가면 잘못된 결과가 나온다. 그건데 지금 AI 시대에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AI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모델 이전에 데이터의 품질을 좀 잘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데이터에 대한 문제가 뭐가 있느냐? 아까 뭐 수집부터 4단계 얘기했잖아요. 뭐 데이터 고립, 호환성이 부재, 생태계 단절, 리터러시 한계 이런 거예요. 데이터 고립은 아까 플랫폼이 뭐 있고 각 기업에서 솔루션 각자 만들면 각자의 표준이 있는 겁니다. 정부는 정부의 표준이 있고 기업은 기업 각자 회사마다 표준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뭐 데이터 사일로라겠죠. 한 통에 딱 자물쇠처럼 잠궈놓고 나만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호환성이 안 되죠. 호환성 부재가 나오죠. 그러니 생태계가 단절되죠. 선생님들이 아무리 AI 리터러시,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하면 뭐합니까? 데이터는 저렇게 엉망인데. 그래서 해결책은 제가 여기서 가지고 나온 거는 표준화와 거버넌스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현장의 리터러시 교육도 같이 함께 추진돼야만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좀 발표를 빨리 해주셔서 제가 조금 더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어서 쓰겠습니다. 자, 여기 표준화의 필요성인데요. 표준화의 필요성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분명하게 달라요. 예를 들어 현장 교사 관점에서는 내가 정보 플랫폼 쓰고 민간에서 좋은 솔루션을 썼는데 그 데이터 어디 갔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표준화가 되면 어떤 도구를 써도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볼 수 있다. 내 대시보드에 분석해서 뜬다. 이겁니다. 교육 정책가 입장에서는 아이 정보와 디지털 AI 한다고 돈을 쏟아붓는데 이 돈 다 어디 갔어? 효과가 얼마야? 분석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데이터가 다 각각인데 어떻게 분석을 합니까?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내가 솔루션을 잘 만들었는데 학교에서 잘 안 써요. 정부에서는 쓰라고 뭐 소프트웨어 앱도 만들어주고 하는데 쓰면 뭐예요? 또 뭐 학교 방침이나 정부 방침에서 솔루션이 바뀌면 데이터가 없어졌는데 그래서 기업도 표준화가 되면 공교육과 안정적으로 연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보면 필요한 건 먼저 표준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이 표준화를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그죠? 쓰는 사람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이 또 리터러시 포럼이니까 이제 표준화 핵심 구성 요소는 데이터를 분류하고 정의한 어떻게 부를 거냐, 어떻게 분류할 거냐, 형식을 어떻게 만들 거냐, 또 어떻게 시스템 간에 연동하고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할 거냐, 요 세 가지의 규격을 정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교실에서 생긴 학습 기록을 서로 다른 시스템이 같은 뜻으로 읽고 같은 방식으로 주고받자. 그런 약속이자 언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만들면. 그래서 우리 DX 교육데이터 협회는 2년간 첫 해 264개 항목, 두 번째 582개 항목을 표준화를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표준화로 지정이 안 돼 있지만 표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고 그거를 학습 데이터 사전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럼 여기 뭐 엔티티 속성 나오는데 그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요 우리가 그 뭐 숫자 뭐 580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한 거는 이 데이터가 표준화됐을 때 교실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다양한 학습의 장면이 데이터 언어로
담을 수 있다. 그 담을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 이렇게 의미를 좀 부여를 하고 싶고요. 여기 이제 기초 학습 활동부터 아까 저희가 맥락이라고 한 비인지, SEL 요 부분까지 일부 표준화를 했어요. 하지만 이제 표준화의 초입입니다. 더 많은 데이터를 표준화를 해야 에듀테크 기업들이 이 데이터를 갖다 쓰고 좋은 데이터를 생산해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표준화 얘기하는데 그거를 그럼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야? 대략 이런 식으로 이제 정렬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모르셔도 될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우리 표준화는 아까 제가 이제 교육 AI 소버린 얘기했는데 그럼 우리 것만 우리의 어떤 사일로를 만들 거냐? 절대 그건 아니에요. 이 학습 데이터 사전은 갇혀 있는 게 아니라 XAPI, 칼리퍼, CDS와 호환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론은 한국형 표준이면서 국제 표준과 대화할 수 있는 체계, 계속 교육 주권과 글로벌 확장성을 동시에 잡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전문가가 이 칼리퍼나 XAP의 표준화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협회에. 그분하고 같이 설계를 해서 우리의 표준화를 또 외국에 가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표준이 이제 의견을 받아들여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런 학습 데이터 사전을 서비스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에듀테크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아까 2년간의 과제는 사실은 교육부가 지원을 했어요. 근데 교육부는 그냥 현재는 이제 연구만 하고 다음 조치는 없지만 우리는 협회 돈을 들여서 이 사이트를 만들어서 에듀테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연수도 해주고 검색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앞으로 우리의 올해 중점 일 중에 하나가 아까 교육 AI 소버린 워킹그룹도 있지만 학습 데이터 사전 연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연구회에서 우리 사전을 계속 만들어서 여기다 쌓을 겁니다. 전문가들이. 여기도 좀 관심 있는 분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표준은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든다고 쳐요. 교육부도 이거를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했어요. 근데 지금 다 담당자가 바뀌어서 잠시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아마 다시 관심을 가질 걸로 보여지고요. 표준은 사실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함께 쓰고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아까 기술이 계속 바뀐다고 하셨잖아요. 기술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데이터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 그것들을 업그레이드 해주고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잘 유지되는 것이 생태계인데, 이걸 하기 위한 것이 이제 거버넌스고 표준화 다음 단계 또는 같이 해야 될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럼 거버넌스는 뭐냐? 좀 생소하기도 하고 많이 듣기도 하고 거버넌스 하면 제3의 정부다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여기서는 학습 데이터 거버넌스예요. 학습 데이터가 생태계를 가질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마련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거버넌스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까? 그래서 이 학습 데이터 거버넌스는 여기 있는 대로 어떤 학습 데이터에 대한 역할을 이렇게 레이어별로 분담하는 구조다. 역할을 분담하는 구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부나 교육청은 정책 부분을 방향을 설정하고 기준을 만들어 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케이리스나 또 우리 협회 같은 데는 이렇게 좀 실무를 해야 되는 데니까 운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듀테크 기업이나 교사들은 쓰면서 필요한 지표들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전문각으로, 이거는 이제 교육적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AI라든가 데이터라든가 기술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문가 그룹에 기술과 교육학적인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이 그룹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장에서 AI 튜터 활용해서 쓰다 보니까 아까 학생의 어떤 불안감 지수 이런 게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
지금 없어요, 그런 게. 그런 게 필요하다면 이런 거 필요한 걸 만들어줘를 누가 얘기하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 사용하는 선생님들이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러면 그거를 우리 같은 데가 받죠. 그럼 그걸 받아서 기초 설계를 해요, 다. 그 다음에 설계를 해서 이 자문그룹이 이제 검증을 해줍니다. 검증을 해줘서 이상이 없다 그러면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고시로 표준으로 설정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만들어지는 거겠죠. 이런 상태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오늘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마도 다 이 레이어 중에 하나는 다 포함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다 관심 가져야 될 분야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거버넌스는 뭐 행정 절차만 이런 건 아니고 우리가 함께 만들고 활용하자 그런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거버넌스가 움직이는 거는 투명, 개방, 지속, 호환성, 이 데이터 유통하려면 이런 원칙 하에 이 6가의 사이클로 움직이는 겁니다. 요 6개의 사이클을 요 앞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례를 실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보다도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요. 왜 여기서 이렇게 골치 아픈 뭐 아까 엔티티, 애트리뷰트, 엑스칼리퍼, X API, 칼리퍼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느냐는데 사실 정말로 우리가 옛날부터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자고 하지만 현실이 지금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 밑바닥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 밑바닥에는 데이터 표준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표준을 꾸준히 잘 관리해야 할 거버넌스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표준화 필요하다. 거버넌스가 있어야 데이터 생태계가 움직이는구나 라고 이해하셨으면 저는 성공이고 또 그거를 추진할 수 있는 건 정부가 해야 되잖아요. 우리 같은 협회가 할 수 없죠. 그거를 요구를 하셔야 돼요. 교육청에 요구하고 또 어디 자문 가시면 말씀하시고 교육부도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다 같이 쓸 수 있는 데이터 용어를 만들어서 도움을 드리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가 이제 여기 교육 AI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두현 협회장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교육 AI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교육 데이터의 표준화와 거버넌스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현재 정책과 과제까지 함께 짚어보는 의미 있는 발표였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